뉴스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정작 중요한 사회적인 함의들이 사라질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컨텐츠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선생님, 그러면은 언론인의 역할 또는 디지털 플랫폼사에서 일하기 위한 역할 이런 게 달라지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제 저가 그렇죠. 이제 네네네. 옛날 신방과 이 네네. 미디어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예전에 가르쳤던 기자 되는 거 가르치는 거 똑같이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풀어볼 예, 수 예, 있는 단계인 좋습니다.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신방과 또는 뭐 옛날에 신방과죠, 아니면 미디어 콘텐츠학과, 뭐 언론학과 등등등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미디어학부 맞습니다. 예. 많은데 그 관련되어서 옛날 이제 구 이제 신문방송학과라고 이게 통칭하겠습니다. 구 신문방송학과를 여러분들이 지원하거나 공부하시는 이유가 뭐였죠? 기자 되고 PD 되고 그런 분도 뭐 계시고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뭐 재밌는 건 그거예요. 뭐냐면 인터넷이 없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언론학과, 신문학, 신문방송학과가 굉장히 주요 학문으로 뜬 이유가 주류 뭐냐면 미디어잖아요. 예, 그게. 예, 그거 예. 외에는 뭐 딴 게 뭐 아니요. 제가 볼 땐 그거예요. 뭐냐면 과거에 인터넷이 없었을 때 뭐냐면 그들은 최고의 기술 기업이었습니다. 언론사들은. 그것이 그 예,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우리가 네. 그 없었을 때를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렇지. 옛날에 이제 신문들은 인쇄라든지 관련 사진 기술이라든지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보통 이제 CMS라고 하는데요. 옛날 CTS도 있었죠. 거기에 최고의 기술 기업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인터넷이 없었을 때에는 방송사는 영상 컨텐츠를 만들거나 영상 기술, 전파 기술이 최고의 기업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신문과 방송이잖아요. 넣어보면 신문은 컨텐츠고요, 방송은 기술이었다는 거죠. 컨텐츠와 기술의 만남이 예, 되는 그래서 가만 생각하면 지금 어떻게 달라져 있냐면 신문사나 방송사들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두 가지 DNA, 컨텐츠 DNA와 테크놀로지 DNA가 있었는데 테크놀로지 DNA를 버려버린 겁니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언론과 관련되어서 전망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거나 지원을 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당연히 컨텐츠는 잘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신방과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언론사 분들을 만났을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발 디지털과 관련된 DNA를 좀 회복시키자. 사라진 DNA를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컨텐츠를 잘 만든 게 제일 중요하죠. 기본이고. 그 다음에 잃어버렸던, 뺏겼던 테크놀로지 DNA를 좀 확보해 오자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관심을 가져야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테크놀로지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 드리면 옆에 계시는 정동훈 선생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은데 미디어 학이라는 학문이 되게 지금은 좀 언론 산업들이 힘들어지기도 했고요. 미디어 산업의 어떤 정체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학문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 학은 철저하게 응용 학문이잖아요. 그렇죠. 응용 학문이죠. 그리고 이 그 순수 학문 영역에서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부분이기 때문에 미디어학이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최근에 미디어와 테크놀로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NLP라고 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붙이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권력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전산학, 컴퓨터 과학을 알고리즘 쪽. 네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포털에서 알고리즘 통해서 뉴스를 배열한다. 저는 그 문제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스 컨텐츠라는 것은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도 뉴스 컨텐츠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스포츠인. 좋죠. 내가 알고 싶어하는데 그런 어떤 컨텐츠들을 자동으로 나에게 푸시를 해준다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뉴스 컨텐츠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알아야 될 정보도 뉴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사회인으로서 알아야 될 중요한 정보, 예를 들어서 선거 때
후보자가 누군지, 그렇지. 아니면 언제 선거인지, 그렇지. 내가 투표할 공간이 어디인지. 그렇지. 내가 스포츠를 좋아해서 평소에 보지만 또 시민으로서는 이런 것도 알아야 그럼요, 되고 그럼요. 경제도 알아야 네네, 되고 네네. 하니까. 아. 그게 뉴스 컨텐츠라는 거죠. 그러면 음. 뭐냐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사실은 미디어학이나 언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컨텐츠의 DNA는 지금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도 컨텐츠를 만들고요. 그 컨텐츠에 대한 비판을 하죠. 예, 예. 대신에 이걸 노출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음. 그 기술을 그냥 그 기술 영역에 넘겨두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술이 우선시되면서 뉴스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정작 중요한 사회적인 함의들이 사라질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컨텐츠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물론 여러분들이 전산학이나 컴퓨터 공학을 하시는 분처럼 코딩을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기술이 해결해 줄 거예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술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현재 시점에서는 뉴스 컨텐츠와 기술이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셔야 우리 됩니다. 김 선생님께서 우리 미디어 컨텐츠 학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컨텐츠와 테크놀로지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저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더 좋았던 게 저는 사실 우리 분야에서도 테크놀로지를 하는 네네네,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오래전부터 이 알고리즘을 얘기했었고 했는데 교수님 우리 김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더 우리 친구들한테 그런 내용을 강조해야 되겠다. 왜냐면 언론가가 되겠다는 친구들이 제 수업을 잘 안 들어요. 네네네. 들으시고요. 근데 이제 들어야 들어야 되는 되죠. 거죠. 당연히 들어야겠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기업적 측면에서 뽑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당연히 컨텐츠 DNA를 가지고 테크놀로지 DNA를 가진 사람이죠. 그럼 선생님 언론, 미디어, 뉴스 또는 뭐 컨텐츠 이런 것들이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것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거고 앞으로 미래의 언론의 미래가 그쪽으로 어떤 뭐 관련이 있는 거 어떻게 이런 거 좀 크게 좀 말씀 좀 거시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그 언론의 역사를 뭐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1600년부터 시작했다는지 또 뭐 1666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지 이런 일들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인터넷 시대 이전에는 언론사들이 최고의 기술 기업이었어요. 기술 기업. 자, 그러면 지금의 기술이 이제 넘어가는 시점들을 좀 봐야 되는데 요건 약간 조금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물론 이제 산업혁명 이후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보통 이제 그 혁신, 이노베이션의 어떤 웨이브, 물결을 뭐 학자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요 영역이 좀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관점에서 보게 되면 190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의 혁신의 기술은 전기, 전기 화학, 예. 그죠? 예. 그다음에 1950년부터 1990년대까지는 전자, 유통. 전자 예. 예. 자, 1900년부터 1950년, 50년이죠. 예. 1950년부터 1990년, 40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혁신의 어떤 물결이. 다음은 90년에서 2020년일 그렇죠. 것 같은데? 지금 그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1990년부터 2020년은 두 인터넷? 가지입니다.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 1900년부터 1990년까지는 하드웨어적인 혁신이 그렇네요. 진짜 전기 전자니까. 네네. 전기, 전자, 유통, 뭐 화학 이런 거죠. 1990년부터는 소프트웨어적인 혁신입니다. 그렇죠. 인터넷이 들어오고 소프트웨어 공학이 들어왔기 그렇네요.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2020년까지가 30년 동안의 소프트웨어 인터넷 공학이 발전한 시기죠. 자, 2020년부터 2040년까지는 맞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뭐냐면 인공지능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인공지능, 시대다. 빅데이터, 로보틱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메타버스가 여기 나오시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2040년부터 2050년까지겠죠. 그건 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혁신의 물결, 혁신의 단계들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 꼰대들이 여러분의 기술을 이해를 못하는 게 그 혁신의 기술이 짧아진 거예요. 옛날에 저희 윗세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력과 저희가 가지고 있던 기술력은 그렇게 편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가 아우러지는 기술이 그렇지. 만들어지고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기술의 어떤 마인드와 저의 기술 마인드는 달라요.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2020년부터 한 2040년까지의 새로운 물결이 이룰 거는 뭐냐면 이 소프트웨어 공학 인터넷 이 환경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생활에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우리가 이제 로봇 기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로봇 기자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뉴스를 자동 생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로봇 기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현장에 투입되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고도화되고 있고요. 로보틱스가 완성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건 뭐 메타버스가 이야기가 되고 시작했죠. 2020년부터. 메타버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실공간과 가상 공간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 공간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생활과 가상생활 세계를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가상 공간에서 여러분의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학교도 가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업무도 보시고요. 여행도 가시고요. 그러면 실공간에서 그 지낸 시간은 지금 개념으로 실공간에서 지낸 시간은 굉장히 적어지죠.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우리는 이해를 못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걸 거예요. 아니 부동산? 아니 뭐 아파트 그렇게 비싸게 사서 뭐해? 난 메타버스 잠만 자고 나는 뭐 밥만 먹을 건데. 밥만 먹고 메타버스에서 놀 건데. 놀 건데. 아. 근데 이게 20년 동안에 펼쳐질 장면들이란 거죠. 이제 막 시작한 거잖아요. 네네네네. 2020년에서 네네네네. 40년이니까. 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플랫폼 회사들이 빨리 좀 변화가 되어야겠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